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시절이 하어수선한 시절이 되어서 지금 뭐 광화문 그 일대는 이제 며칠간 이제 계속 밤을 새고 있는데 어제도 밤 새고 오늘 내일까지 아마 밤을 계속 샐 것 같아요. 날은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뭐 만만치 않고 이런 시절인데도 이게 같이 이렇게 토론하려고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이제 이 시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다음 판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 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 신자유주의 정치 위기의 계급적 배경과 전망, 강민영 선생님 지금 요번에 두 번째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데 어쨌든 뭐 지난번에 미국 특히 노동 쪽 중심으로 해갖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정세 뭐 수준에서 거시적인 수준에서는 한번 이렇게 짚고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고리를 좀 던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을 좀 발제를 한번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강민영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했다. 정리를 하고 뭔가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미국 노동운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제 한국과 주로 이제 미국 혹은 뭐 유럽 이런 여러 나라들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할까? 우리가 열심히 안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제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위기인데 이 위기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 혹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걸까? 혹은 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위기의 극복이나 어떤 모순의 일정한 해소가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위기 관련해서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쟁점인 이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운동의 위기가 특별히 이러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정치의 위기,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극우의 부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진보적 시민사회, 노동운동, 좌파가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딜레마나 문제들을 이제 또 한국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낸시 프레이저가 The Old is Dying, New is Not Born이죠. 그 책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낸시 프레이저는 사실은 그 비판 이론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90년대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비판 이론을 재구성하려는 학자였습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니까 낸시 프레이저 같은 학자들도 원래 비판 이론에서 출발한 사람들도 혹은 볼프강 스트릭 같은 이제 독일의 어쨌든 사민주의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EU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민주의 좌파들도 2010년대는 이제 자본주의 비판에 좀 더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뉴레프트 리뷰에 낸시 프레이저나 이제 볼프강 스트릭 같은 사람들이 글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럴 정도로 2010년대 이후에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이런 풍향계는 확실히 이 좌파 쪽으로 넘어오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저는 이제 이러한 위기를 진단함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안이 바로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대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저의 비판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이런 진보적 신자유주의 블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8 운동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등장한 이 미국과 서유럽에서 등장한 이 서구의 신좌파들이 결국은 이 금융자본이나 IT 산업, 이 새로운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수익성이 높은 분파와 결합을 하면서 이들 사이에 다소 예기치 못했던 그런 혼종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도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닌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신좌파 운동, 신사회 운동으로부터 출발한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신자유주의에 투항하게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적 신자유주의, 뭐 한국 버전으로 뭘까요? 일종의 강남좌파, 이제 이런 말을 개념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그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생산의 세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한편으로는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이 저항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주의 핵심부 국가에서부터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본이 수익성 위기를 맞게 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생각한 것이 생산을 세계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인플레를 통해서 일정하게 노동운동의 도전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이제 주로는 이제 생산 입지를 바꿈으로써 글로벌 북반구에 있는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낮추는 거죠. 여차하면 생산 라인을 뺀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로 오게 돼서는 80년대에는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자국 내에서 노동계급에게 패배를 안겨준 뒤에 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30년의 중요한 결과는 결국은 글로벌 북반구에서 노동계급은 쇠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베벌리 실버 같은 학자는 이 와중에서 글로벌 남반구로 이제 자본이 가지만 그 자본이 가는 곳에 갈등이 따라가고 이제 새로운 노동운동이 한국, 남아공, 폴란드, 브라질 이런 사회에서 이제 새롭게 분출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한국 역시도 혹은 이제 글로벌 남반구의 또 많은 사회들도 이제 비슷한 경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서 글로벌 북반구의 이제 노동계급이 쇠퇴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포퓰리즘적인 정치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그래서 엘리트와 민중의 갈등, 그 이항 대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포퓰리즘 정치에 대한 어떤 기반이 되고, 이들의 부상이 결국 이제 제도 정치가 약화되거나 미국의 공화당처럼 이제 그 아예 이제 정당 자체의 정치 이념이 전환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람시가 이야기했던 어떤 유기적인 위기로서 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위기가 벌써 이제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시작된 지 15년 가까이 됐는데, 어쨌든 이 위기가 혹은 이러한 교착 상태가 길게 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21세기 자본주의가 갖는 21세기 혹은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않을까. 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체제론자의 언어를 빌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자본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가 되게 오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작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위기의 초입에 들어와 있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잘 아시지만 그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그렸던 그 코끼리 곡선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아마 그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B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글로벌 북반구의 노동계급, 그러니까 탈산업화와 생산의 세계화 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해체되고 있는 노동계급이 사실은 이 세계화의 가장 그 전성기 시절에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소득이 증가하지 못했던
심지어 감소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불균등 발전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혜자는 한편으로는 상위 1% 고소득자 C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남반구에 새롭게 산업화되고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중산층 혹은 뭐 노동계급, 이들이 또 실질소득의 증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B 지점에 이 쇠퇴하는 노동계급, 글로벌 북반구에 있는 노동계급이 파퓰리즘에 동원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A 지점에 있는 사람들 또 비슷한 시기에, 예를 들면 뭐 인도의 모디랑 아니면은 뭐 터키 에르도안, 지금 또 물론 거기도 이제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동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 북반구뿐만 아니라 글로벌 남반구에서도 이러한 동원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은 이 불균등 발전으로서의 세계화를 우리가 일단은 어떤 구조적인 조건으로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그 피케티 데이터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 후반 IMF 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녹색선이 한국인데, 한국도 이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전국가 시기에 되게 노동 억압적이었던 체제가 상대적으로는 불평등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았다는 점.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의 어쨌든 이러한 그러니까 한국은 글로벌 남반구 국가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드물게 고소득 국가로 이제 이러한 상승 이동을 경험했고, 그것의 이제 중요한 계기는 바로 이제 이 노동운동의 도전에 맞서 자본가들의 혁신을 이제 조직 노동이 강제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표현이,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가의 혁신을 강제해서 이들이 인건비 따먹기식의 어떤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되는데 푸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 압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노동운동은 서유럽의 노동운동처럼 예를 들면은 어떤 거시적인 계급 타협, 그게 뭐 코퍼라티즘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에는 그 범위가 상당히 좁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 선에서는 가능했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복지국가 시기에 서구의 자본주의 황금기나 포도주의 시기의 그런 계급 타협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계급 힘이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이 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50년대에서 70년대 같은 어떤 글로벌 자본주의 구조적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이러한 타협이 가능했을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맥락은 한편으로 한국 역시도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 불평등의 증가는 누군가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신자유주의 이 세계화 국면에서 한국이 이 불균등 발전 속에서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이동하는, 그리고 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업그레이딩을 달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의 또 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어떤 불평등에 심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은 배민에서 일하는 그 개발자와 배달 노동자의 차이만큼이나, 예를 들면은 미국의 뭐 LA나 뭐 서부에 있는 개발자, 금융, 뭐 IT 산업, 빅테크의 고소득자와 그 빌딩을 청소해주는 노동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 산업에서의 어떤 양극화된 계급 구조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낯선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신자유주의 정치를 우리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제 최근에 한국에 번역된 책들 중에서 좀 흥미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책이 이제 거대한 반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은 코로나 시기에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새로운 어쨌든 국가의 개입, 그 보호적 신국가주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엘리트와 포퓰리스트적인 대중이 있고, 사실은 이 이분화된 구조 자체가 사실 이제 포퓰리즘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낸시 프레이저나 이런 이제 좌파 포퓰리즘 전략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우리가 이 구조 하에서 정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결국 사회주의 좌파 대 민족주의 우파의 대결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국제주의의 문제, 이제 어쨌든 이러한 어떤 인터내셔널 솔리데리티의 문제보다는 지금에 있어서는 결국 사회주의 좌파든 민족주의 우파든 반세계화의 정치를 해야 될 때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새로운 사회주의 좌파가 이 재분배 정치를 얼마나
잘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러한 포퓰리즘적인 계기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루 바우도인가요? 아무튼 이 학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포퓰리즘이나 극우 포퓰리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20세기 파시즘과 다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파시즘은 자본주의 이 세계 체제에서 패권을 다투던 국가,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태리나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쇠퇴하는 자본주의 중심부 국가인 영국에 대항하는 구조를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가 있었던 거고, 근데 오늘날의 이 포퓰리즘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제 그 트럼피즘의 특징은 쇠퇴하는 핵심부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발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21세기 포퓰리즘은 경제적 과발전의 결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루바우드는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이제 이 맥락에서 사실은 이 글로벌 북반구 국가 사회에서 포퓰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쨌든 이런 대중에 휘둘리는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보호적 국가주의로서 사실은 이제 유산자를 보호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제 사회적인 보호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세계화 전략과 양립 가능한 좌파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한국이죠. 네, 한국이고, 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많이 얘기되는 게 한국의 이 이중의 이행, 그러니까 민주화 이행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공고하고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이 진보적 시민사회가 제도권 정치로 이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성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과정이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는 냉전 세계 질서에서 세계화로의 이행, 즉 이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병행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반재벌 개혁론자들 중에 상당수가 또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가 신자유주의랑 공모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 경제 차원에서는 한국이 결국은 지식 기반 경제로 이행을 했다는 점, 이 부분에서 계급 구조가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늘 하는 말씀으로는 부자가 됐죠, 다.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됐고, 이제 이 부자 나라가 된 것의 가장 이제 중요한 특징은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의 상향 이동이고, 이제 한국의 재벌이 초국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은 사라지고, 뭐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내셔널 챔피언으로서의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한국의 노동 정치는 일정하게 그 이중화 내지는 양극화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직 노동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이 살아남은 자들이 마치 유럽의 삼인주의 정치와 유사하게 일종의 이중화의 정치를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뼈아픈 비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정규직 노동조합이 가장 큰 세력으로 그 기반을 둔 노동 정치와 계급 정당의 실험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의 노동운동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정규직 조직화 열심히 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 87년과 97년이 되게 가까웠기 때문에 87년에 노동자 대투쟁하고 노조 조직하려고 했던 분들이 또 한 10여 년 나이 들어서 또 비정규직을 열심히 조직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우리의 기반이 그렇게까지 강력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기반을 둔 노동정치가 과연 이제 예를 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합원 대중의 동의가 있었는가, 이랬을 때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다시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중화 체제에서의 노동 정치는 저는 분명히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 근데 사실은 그래도 적어도 정규직 노동 혹은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 조직 노동이 일정하게 힘을 유지했던 건 또 사실인 거죠. 그런 부분이 이 시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DJ, 특히 이제 노무현에 이르러서는 일종의 이제 중도 우파의 변형주의 같은 정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복지국가의 발전을 일정하게 견인하려고 노력하는
중도 우파 혹은 자유주의 세력들이 있었고, 이들이 한편으로는 조직 노동을 일정하게 배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조직 노동은 이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게 2010년대 이후에 이른바 이제 빅텐트 전략으로 오게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제도 정치 안에서의 그 민주당의 사람들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견인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정당성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삼인주의적인 변형주의가 있었다 하고, 이들의 노선이 사실은 유럽의 삼인주의 개혁 노선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에 가까웠다면, 한국은 이게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가 견인해 간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전략 자체가 있었고, 이게 불평등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 정당성 위기와 수익성 위기의 어쨌든 이 균형 속에서 나름의 저는 답을 써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구상들이 분명히 이제 그 이후에 10년, 15년을 규정하는 어쨌든 그 나름의 전략을 제출했고,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먹히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게 2010년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출산 문제나 뭐 이런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들 얘기하듯이 노무현을 이제 재평가를 합니다. 이걸 되게 미리 봤구나. 근데 그때 그 전략을 써서 해결됐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은 성장의 둔화를 해결하기 힘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에 중국의 호황에 이제 힘입어서 제조업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출주의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위기에 접어드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2010년대 중반이 되면은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성장 전략은 확실히 이제 위기에 다다랐다는 것이 보이고, 사실은 이제 그거의 어떤 정치적인 징후로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2016년, 17년에 촛불을 해석하는 것도 저는 뭐 크게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운동의 일종의 이제 수요 측면이겠죠. 어떤 사회운동이 분출하는 데 있어서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이 어쨌든 성장의 위기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물론 이제 그런 임금주도 성장 이런 얘기가 소득주도 성장이 많이 얘기됐지만은, 뭐 디지털 녹색 전환, 그린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또는 뭐 기본소득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논의 자체가 사실 그 시기에 시작이 되거든요. 201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어떤 징후적인 성격이 있고요. 근데 이게 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던 코로나가 일단 하나의 충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러니까 반부패 정치를 통해서 저는 문재인의 집권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반신자유주의 정치, 반세계화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치의 요소가 있었다고 할 때, 2016년, 17년의 국면에서 되게 중요했던 아젠다는 사실은 부패한 이 권위주의적인 정치 세력, 부패한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뭐였죠? 자유한국당이었네, 혹은 새누리당, 요런 게 있었다면은 사실은 저는 그거를 민주당한테 돌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윤석열의 어쨌든 국민의힘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또 그 역시도 어쨌든 엔타이 커럽션이라는 아젠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반부패 정치라는 패러다임은 어떤 지구적인 물결이 있어요. 근데 브라질에서도 있었고, 예를 들면 룰라를 날릴 때도 비슷한 논리를 썼죠.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그게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좌파를 날리는 데 쓴 거고,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세력을 날리는 데 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비슷한 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어떤 중도 우파, 개혁주의적인 분파를 날리는 어떤 그 논리가 사실은 한국의 2016년, 17년의 논리와 대중들의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불평등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재분배라는 아젠다가 아니라 반부패,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이 포퓰리즘의 어떤 설명 논리랑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0년, 20년대 중반에 오면서 우리에게 명확해진 거는 이제 예전 같은 성장은 확실히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호황에 힘입어서 이걸 한 20년 좀 운 좋게 해봤던 것, 그러니까 구조와 행위자적인 요건이 많아서 우리가 좀 해본 건데 사실은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략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는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가 그 새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다시 성장입니다. 뭐 아무도 보진 않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분명히 좀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처럼 어쨌든 우파 박원순인 거잖아요. 혁신가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도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국면에서는 성장주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더민주의 대표인 그 이재명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도파로서 우리 그 좌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성장주의라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재분배에 대한 다른 얘기로 가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반부패, 재분배가 얘기되지 않고 반부패였다면 지금은 재분배가 아니라 사실은 또 성장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게 참 그 유럽의 상황에 비한다면은 사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최근에 얘기된 어떤 포스트 성장 경제로서 새로운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10여 년 전에 한 8년 전에 한국사에서 얘기되는 담론보다 좀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그 어떤 이 세계 경제 평균보다 낮아졌어요.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이제 90년대 말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동조화되죠. 한국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이 되게 평균 성장률이 비슷해지는데 확실히 최근의 상황은 한국이 더 좀 그 뭔가 반등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제 이 성장에서의 위기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요즘 그 유행하는 VDEM 자료입니다. 이게 그 왜 윤석열이 계엄하고 나서 민주주의 다양성 지수가 떨어지는 그걸 이제 발표하는 아마 스웨덴의 그 연구소인데요. 좀 찾아보니까 실제 지구적으로 볼 때도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민주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여기에 해당하는 체제 숫자가 비율상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또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그런 얘기였어요. 세계화와 코스모폴리탄 민주주의. 그래서 그때 대학에서 막 개발하던 수업들이 뭐 인권, 세계화, 민주주의 이런 거였고, 그때 유행하던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헬드라는 이제 그 영국의 그 사민주의자죠. 폴리티란 출판사를 만든 사람인데, 아무튼 그 데이비드 헬드의 책이 이따만한 두꺼운 책인데 다들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도 운동권들은 막스를 봤겠지만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책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회의론자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토마스 프리드만, 넥서스와 올리브나무 있고, 세계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허스트 앤 톰슨에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인 퀘스천, 그래서 기존의 사민주의 정치로 돌파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그 둘 다 틀렸고 세계화가 정치 자체를 변형하고 있다라는 시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영국의 사민주의자들은 한편으로 유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급투쟁 깨졌잖아 영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고 글로벌 유럽 연합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사민주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걸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소간의 낙관적인 전망, 그죠? 냉전이 무너지고 세계 질서가 이제 지구화되고 자유화된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견인된 게 분명히 있죠. 레짐 체인지가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 그래도 이걸 거스르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20년 뒤에 우리가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을 얘기하고 있을 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가고 점점점 똑똑한 어쨌든 이 민주주의의 대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되게 놀랍고 아마 데이비드 헬드 같은 학자도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아무튼 지난 한 20여 년간의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스카치폴 그 이제 사약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 그 스카치폴이 이제 그 자기 이제 학부생이랑 쓴 책입니다. 그래서 스카치폴이 이제 그 전에도 티파티 연구를 했었고 2010년대 책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이 미국의 중서부 러스트벨트 지역을 연구한 건데 그래서 이 책에서 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탈산업화가 일어나서 미국의 이제 중서부의 러스트벨트에 있는 제조업 노동계급이 해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노조조직률이 감소하고 노동계급 해체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정체성의 공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축구 한 경기를 하더라도 노조에 있는 뭐 풋볼 클럽 이런 데서 하는 거였고 같이 모여서 술 마시는 펍도 뭐 여기 있었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다 망한 거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시민 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게 그 대형 교회,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이 보수적인 시민 사회 조직이 노조를 점점점 이제 대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좀 더 호소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 두 가지가 이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티파티는 미국 남부 백인들의 어쨌든 현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피즘의 부상과 더 맞물려서 사실은 이제 중서부 노동계급으로 오는데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캐스팅 보트가 있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발휘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2번 트럼프 2기 때 2기 집권 이제 전에 있었던 2024년 대선인데요. 저도 보고 되게 놀랐던 게 이 USW 마크. 그러니까 미국의 어쨌든 과거에 어쨌든 이른바 이 CIO 계열의 어쨌든 그 20세기 중반에 새롭게 형성되었던 이 전투적인 노동 계급의 어쨌든 이제 마지막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해결해 줄 거다. 그죠? 트럼프 will fix it라는 구호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왜냐면 이제 그 베벌리 실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픽스는 되게 일시적 해결책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선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이 구호도 저는 되게 좀 시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 사람이 뭐 얼마나 잘 해결하겠어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를 통해서 제도 정치를 흔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선거를 되게 크게 이긴 거잖아요. 파퓰러 보트까지도 결국은 이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런 사회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미국의 우파를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차를 두고 한국의 학자들도 이제 이러고 있겠죠. 열심히 이제 극우 집회 가서 왜 이런 거 하시죠?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엘리 혹실드라고 한국의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소개가 된 The Managed Heart라는 책으로 가장 유명한 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실드 이제 부모님 아마 외교관이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자기가 감정 노동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그 외교관들의 이런 자리에서 보면 그런 어떤 이제 막 별로 사이도 안 좋으면서 막 친한 척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파티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을 생각이 났던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도 다 리버럴들만 있는 버클리에 있었고 그래서 내 주변에는 우파가 한 명도 없는데 이제 사라 페일린이 나오고 티파티가 부상을 하면서 너무 궁금하다 이거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루이지애나에 가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미국의 남부에 있는 백인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토리가 이런 거라는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줄을 서 있다. 그래서 내가 뭐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뭐 변변한 기술이나 배운 건 없지만 내가 묵묵히 참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나한테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흑인들이 와서 유색인종이 와서 여성이 와서 이민자가 와서 심지어 뭐 그런 동물이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경보호 운동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면서 심지어 무슨 동물이 와서 우리를 이제 그 새치기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정성의 인식에 대한 감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탐슨이 얘기했던 어떤 이제 도덕 경제의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이제 이런 자들 어쨌든 이제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거에 대해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체성의 정치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꽤 일찍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이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이 부유층의 요구가 있지만 또 다른 한 축에는 사실은 이러한 unprivileged 특권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호소력 그들에게 호소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부상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인용되는 학자가 그 데이비드 오터는 뭐 경제학자로 이 사람이 아마 MIT에 있는 경제학자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많이 알려진 연구가 뭐냐면은 이제 차이나 임포트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은 다 수입을 하니까 고부가가치든 저부가가치 제조업이든 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중국과의 자유무역의 영향으로 이 그 수입의 여파가 큰 지역일수록 폭스 뉴스에 대한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포퓰리즘 정치인에 대한 기부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니 로드릭이나 다른 정치학자들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바마 그 보터에서 스위치한 트럼프로 바뀐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가 이런 이제 무역 자유화나 이민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세계화 정치가 좌우파를 막론하고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좌파들도 좌파 포퓰리즘 얘기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낸시 프레이저 그리고 이제 자코뱅이 밀었던 말 그대로 이 버니 샌더스의 기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피즘에 비해서 훨씬 약한 혹은 대중적인 기반이 약한 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좌파 포퓰리즘이 틀린 건지 아니면 이 포퓰리즘을 하나의 우리가 계기로서 해석을 할 때에 훨씬 더 이제 국면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한 건지 저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엔타이 글로벌라이제이션 팔로틱스가 확실히 키다. 지금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그 미국에서의 그 대선 기간에 이제 그때 나왔던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주도 보시면은 이 보통 이제 대학이 있는 대도시들이 이 리버럴의 온상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합니다. 근데 농촌 지역이나 과거의 이제 산업 지역에서는 이제 이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되게 강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선의 결과가 다 이제 빨간색 쪽으로 크게 화살표가 그 표가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격전지라고 불리는 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이 16년, 20년, 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에는 그래도 이런 격전지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민주당의 지지로 선회했다가 어떻게 보면은 2016년보다 더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졌죠. 24년에.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윙 보터로서의 노동계급의 지지가 훨씬 더 공고해졌고 또 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인종적인 마이너리티들이나 이들 역시도 사실은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난 것이 2024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에 비해서 훨씬 더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제 같이 좀 저도 이건 답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21세기에 이 뭐 트럼피즘이 됐든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이 됐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20세기 전반기 파시즘이랑 얼마나 같은가. 그러니까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게 네오파시즘이 아니라 진짜 파시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 한국에서도 뭐 서부지법 폭동이나 그렇죠. 저는 보통 진보적 시민사회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며 살아왔었는데 폭동이란 말을 입에 담으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호원 세력이 됐죠 저희가. 하여튼 그 좀 다소 이상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국면에서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그 트럼프가 그 국회의사당 폭동이 있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제 이 트럼피즘을 다른 거다라고 많이 보다가 그걸 겪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히 고전적 파시즘과 점점점 비슷해진다 이런 주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분명히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20세기 전반기 그 파시즘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제 제국주의 국가 열강 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걸 레닌이라는 혁명가가 어쨌든 이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을 가장 이
제국주의 열강 중에서 그 속셈물로 삐리한 제일 약한 고리, 예, 약한 고리로서 러시아에서 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회주의 혁명의 위협은 진짜 실제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노동계급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독일에서 혁명의 시도가 있고 잘 안 되니까 그람시는 왜 이게 동부에서 혁명은 성공하는데 왜 서부에서는 혁명이 안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좌파가 힘이 셌어요. 그리고 그에 맞서는 우파도 강력한 대중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우파의 대중동원의 실체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은 재향군인 같은 거잖아요. 그죠? 파시스트 조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파도 잘 조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힘센, 그러니까 잘 조직된 시민사회로서의 좌파와 잘 조직된 시민사회로서의 우파의 경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파시즘이 결국은 전쟁으로 치달았고 그 전쟁이 일정하게 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전반기에 이 자유 어떤 방임적 자본주의 어쨌든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이 모순을 일정하게 해결하잖아요. 자본주의를 변신시킴으로써.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전쟁을 했고 즉 국가도 동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동원이 있었던 거예요. 좌파가 혁명을 동원하려고 했고 우파가 대항 동원을 통해서 좌파를 때려잡으려고 그랬고 근데 결국은 이 모순을 해결한 거는 국가가 얘네를 다 데려다가 전쟁에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은 지금 국면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인 국면에 대한 해결책이 그런 거예요. 중도파나 제도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지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를 복원해야 된다. 지금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실은 전간기의 중도파들의 입장이었던 거고 좌파들은 어땠습니까? 인민전선. 야 일단 닥치고 싸워야 돼. 야 얘네 장난 아니라니까. 얘네랑 싸워야 된다니까. 얘네 진짜 전쟁 일으킬 거라니까.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즉 파시스트에 맞선 대중투쟁 일단 거리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벌 맞나요? 네,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어디든 간다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이 나올 만큼이나 지금 국면은 고전적 파시즘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건 제 주장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딜런 라일리라는 이제 버클리에 있는 정치사회학자죠. 예, 그 라일리 해석인데요. 이제 라일리가 보니까 어쨌든 특히 이제 트럼프 1기까지를 봤을 때 특히나 이건 선거 현상이다. 선거 현상에 가깝고 사실은 이 미국에서의 쭉 흐름을 보면은 오바마 민주당의 어떤 개혁 실패가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으로 보면은 딱 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결국 재분배 정치를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이게 한계에 부닥쳤을 때에 좌우파 포퓰리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에서 트럼프 대 샌더스로 넘어가는 국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으로는 안 됐던 그런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기에 21세기 트럼피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대중동원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티파티로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발적 이 시민사회가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이제 20세기 그 전간기의 고전적인 어떤 파시즘처럼 대중동원의 수준이 높고 막 테러가 발생을 하고 이런 거로 좀 보긴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럼 공통점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했을 때 딜런 라일리의 주장은 political articul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즉 뭐냐면 근데 얘네가 당을 장하겠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극우의 영향력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했을 때 이 비민주적인 우파 지도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단 선출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흔드는 거죠. 제도 정치 전체를 흔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당을 흔듭니다. 그랬을 때 이 정당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러한 그 여러 이익 집단 뭐 자영업자부터 해서 직능자나 이들의 어쨌든 이해관계의 총합으로 보통 해석을 했던 것 같거든요. 한국의 어떤 보수적 시민사회 근거는 거기도 시민사회들이 있죠. 직능단체나 뭐 그런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단체들의 연합체로서의 이익 대변자로서의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이 그들의 극우 이념과 별개로 있었다면은 진짜 이제는 좀 더 정치적으로 좀 더 경도돼 있는 그런 우파의 동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고 정당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라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좌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지식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먹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게 계급
계급적인 이익이 있고 그 계급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계급 이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이란 수단을 통해서 혹은 운동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당이나 혹은 뭐 사회운동, 항의정치 등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게 진짜 우리의 이익으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이익을 규정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정당이라고 본다면은 21세기에 이 어쨌든 그 극우 포퓰리스트나 파시스트들에게 납치되어 있는 어떤 그 제도권 정당이란 아이디어는 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저도 잘 모르고, 왜냐면 사학자들은 정당을 잘 연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은 정당이 얼마나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거는 분명히 쟁점인데 그럼에도 이익이 선언적으로 정의돼 있음을 생각하긴 특히 지금 같은 되게 어떤 구조가 이완돼 있는 상황에선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완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세계 체제론자들의 시각을 얘기하면 지금 이제 헤게모니의 어쨌든 이행기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리기처럼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고 뭐 중국에서 21세기에 대체되냐? 잘 모르겠어요. 아리기도 다소 모호하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시사점은 확실히 아닌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될 것 같진 않다. 헤게모니 이행이 만약에 그런 게 진짜 있다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예를 들어 전 세계 도처에서 이러한 퍼퓰리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냉전 세계 질서만큼 구조적인 제약력이 되게 크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정치 프로젝트들이 막 이렇게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퍼퓰리즘이 지금 성공하는 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단 성공을 하고 있잖아.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중의 정치적인 요구를 정당의 목표로 만드는가. 그랬을 때 문화적인 뭐 예를 들면은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나 이런 걸 동원하기도 하고 실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물질성들, 그죠? 실제 나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내 임금이 낮아지고 이렇다라고 인식을 한다거나 실제 그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들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들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 잘 알면 뭐 여의도 같은 데서 이렇게 평론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놀라운 거는 2021년에 이걸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들 보셨겠지만 막 이렇게 점거를 하고 근데 되게 비슷합니다. 2025년의 폭동도 되게 비슷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극우가 기동전을 하네라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어떤 진보적 시민사회 뭐 좌파 비판적 지식인 그룹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참 영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다시금 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별걸 가지고 다 반면교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아마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뭐 86세대나 과거에 학생운동을 하셨거나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우리도 저렇게 안 썼는데 왜 우리는 저런 생각을 못했지라는 어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정체성 형성의 공간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는 주로 이제 대학을 공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학생운동. 정당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사실상 정당을 대체하는 기능으로서 노동운동을 80년대 복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도 심지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에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변에서. 사회운동, 노동운동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들도 야 학생운동 같은 거 하지 마라. 인생만 뭐 이런 얘기를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기도 하고 그만큼 대학이라는 공간은 저항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없죠. 그러니까 대학, 뭐 예를 들면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사람들이 실험해보고 뭔가 어쨌든 지배 이데올로기가 다른 걸 생각해내는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런 공간에 아까 그 미국의 중서부 러스트벨트처럼 새로운 대안적인 공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재발견되는 것이 이제 교회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보수 기독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게 저렇게 흥행한다고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게 저렇게 흥행을 할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들
한국에서의 지금 현상을 고전적 파시즘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힘이 없다. 이게 평범한 한국의 중산층들 혹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개신교인도 그거 잘 설득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전위 같은 것 같아요. 네. 전위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쨌든 한국의 학생운동, 사회운동, 또 진보적인 운동이 전위로서 했던 거는 우리가 나가면 대중이 쫓아가고 뭐 이런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들도 사실은 그런 걸 수 있겠다. 네. 전인 미답의 길을 가는. 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레닌주의적인 실천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구조적 위기의 징후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은 맞는데 이게 트럼프의 어쨌든 성격이 이상해서 이 일이 벌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이제 헤게모니 없는 지배고 이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 같은 나라를 냉전 세계 질서에서 보호해주는 나라였는데 얘네가 이제 불량배가 된 거죠. 래킷이 된 거죠. 깡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릿세를 뜯어내고 있는 조폭이 된 거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세계체제론들이 중요하게 보는 아이디어는 결국은 2010년대에 그 어떤 카오스적인 위기에 진입을 했는데 문제는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대중 동원들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뭐 아랍의 그 봄이나 혹은 중국에서의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망했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좌파나 사회운동의 어떤 1차적인 동원들이 무너져 있던 거죠. 무너졌었고 일종의 좌파 포퓰리즘적인 계기들이 지금은 사라졌고 우파의 시기가 온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2000년대,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 옛날 얘기를 들었는데 20년 전에 한국의 불평등 얘기가 많이 나오던 게 지금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구룡마을이나 포이동이 있고 타워팰리스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용산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그때 당시에 있던 타워팰리스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요. 3배, 4배.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이때 불평등을 막 얘기하고 막 이제 그 뭐랄까요?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했죠. 20년이 지났는데 불평등은 계속 심각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아 우리가 참 그래도 더 감수성이 높았구나. 불평등에 대한 그럴 정도로 물론 이제 이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겠죠 가격이 혹은 이게 이제 타워팰리스가 구축이 돼서 가격이 깎인 걸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 한국 사회를 사는 개인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2010년대를 통과하면서 과거에는 진보 진영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됐던 불평등의 문제가 2010년대 이후에 그리고 20년대 접어들면서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근데 좌파 포퓰리즘의 계기는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갔거나 지금은 계속 우파 포퓰리즘의 계기들이 내가 타고 싶은 버스는 안 오고 그 버스만 계속 오는 거죠. 같은 제가 봤을 때 다 비슷한 데를 가는 버스인데 그 버스만 계속 오고 근데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어떤 정치인 개인의 도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였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을 5년을 채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판돈을 한번 이렇게 세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상황이 2024년 12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나름 해석이고요. 저는 이게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2024년 계엄 이후의 국면에서 진보적 시민사회 동원이 떨어져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봐도 우리가 8년 전과 지금의 광장을 봐도 그때는 노조 아저씨들이 조금 더 젊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386 세대들이 그래도 5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때 많이 이야기하던 이른바 주력 부대들이 젊었고 지금은 이제 진짜 퇴직을 하고 노조 활동가들도 이제 은퇴를 하죠. 이런 차이는 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생물학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이 한 번의 실패, 아까 얘기했던 엔타이 커럽션에 대해서 한 번으로는 이게 진보에게도 기회가 왔고 보수에게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아서 집권했다고 했을 때 그 두 번을 다 겪고 나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담론적인 정치가 가능한 거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국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우파 포퓰리즘의 동원이 선을 넘는 바람에 우리가 잘한 건 아닌데 약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위장에 갔을 때 2016년, 17년에 민주노총이 그렇게 욕을 먹었다면서요. 저는 그때 한국에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근데 2024년, 5년에는 오히려 약간 민주노총이나 조직노동에 좀 더 호의적이잖아요, 대중이. 그 이유는 뭐 힘이 좀 빠져서 그럴 수도 있다. 저들이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원 오브 댐처럼 노조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제 동원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의한 동원이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6년, 17년은 동원을 해서 그 탄핵에 가는 상황을 만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길죠. 10월 말부터 해서 12월까지 한 2달간의 되게 지속적인 동원이 있었고 노동자들이 화가 났죠. 열심히 동원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게 2017년에 이제 노동 존중이나 그 이후에 어쨌든 이른바 현안 이슈들이 지역에서 막 타결이 되는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노동이 이 16년, 17년의 동원을 선도한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상황에서의 중요한 지분을 가지고 그 이후에 17년 이후에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유행하는 밈 중에 그거 있죠. 민주해몽이라고. 그러니까 그 조직 노동도 약간 민주노총도 약간 그 민주당이 해줄 거야. 이재명 되면 하겠지라는 좀 안일한 생각들을 하시죠. 예.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노동의 지분이 크지 않고 저는 그 지분 중에 하나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의 동원력을 봤을 때 확실히 떨어집니다. 예. 확실히 떨어지고 그게 제도 정치에 대한 존중이나 뭐 그런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어쨌든 지속적인 어쨌든 경기 침체나 저성장 위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피로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윤석열은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셀프쿠 문서인데요. 위키피디아에 루이 보나파르트부터 윤석열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그렇구나. 이 프랑스에서의 계급 투쟁을 다시 보고 그래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그러니까 이 밑에 윤석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 이걸 보여주면 학생들한테 이게 52년 전에 있었다.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가. 근데 이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는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발전 국가의 기여를 다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화공업화로 바꾸고 어쨌든 이제 군사적인 대결의 필요가 있었지만은 이제 좀 뭔가 한국이 실제 앞으로의 50년을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의 예를 들면 87년 이전에 그럼 한국의 중산층은 뭐 했냐. 그들 중에 일부는 권위주의 체제와 공모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지지 없이 박정희 혼자 이렇게 된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랬을 때 그들의 지지는 뭐였냐면은 그렇게 느꼈겠죠. 이게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이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한국이 어쨌든 이 후발 산업화되는 상황에서 치고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요구들이 사실은 심지어 중산층에게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우리가 잠깐 접어두고 권위주의 같은 거 해야 된다. 노동자들 때려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15년 뒤에 성장한 중산층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비합리적이고 이 관료적 이 권위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이 독재 체제가 더 이상 우리의 이 발전된 자본주의라는 옷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노동계급은 늘 민주주의를 원하고 하지만 중산층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중간계급은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2024년의 계엄은 이게 뭔가 자본가 계급이 부르주아 국가를 합리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력 욕은 느껴지는데 잘 안 느껴지고 심지어 박정희의 1972년 쿠데타와는 좀 다른. 근데 그렇다고 해서 79년처럼 경제의 위기가 어떤 그 박정희의 암살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새롭게 예기치 못했던 어떤 정치적인 기회 구조가 열리는 것과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데 윤석열 본인은 자각하지 못했지만은 이게 뭔가 한국의 지난 반세기와는 좀 다른 어떤 국면을 열어주는 사건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주의는 안 돼라고 했을 때 어떤 한국의 그런 성장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보통 65년 이제 이제 국가가 바뀌고 이제 발전국가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거나 72년에 오게 되면 아예 이제 노동운동을
군합발로 탄압을 하고 15년 동안 그 이후에 15년 동안 이제 대통령 직선을 허용하지 않는 어떤 정치 구조의 개편, 권력 구조의 개편이 있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물려받은 국가가 희한하게도 이 반공주의를 늘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시즘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 극우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 늘 문제는 뭐냐면 원래 우리는 보수 정치가 되게 극우적이었거든요. 예. 그게 어쨌든 냉전 세계 질서의 어쨌든 지속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은 어쨌든 이 발전 국가의 유산이 어쨌든 신자유주의 시기에도 수출주의를 통해서 계속 일정한 성장의 엔진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있었던 것만큼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이 포스트 권위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이것이 이제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이나 그러니까 진보적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결국은 민주당 빅텐트로 끌려가는 어떤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김선혁 선생님 책에 나온 건데요. 김낙중 선생님의 아들이죠. 예. 그래서 그 김선혁 선생이 이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 서문에 보면 내가 86 세대인데 내가 학생운동 안 한 이유가 있어. 아빠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근데 아무튼 이제 그분의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4.19 그 다음에 79년 80년 서울의 봄 이 국면에서 결국은 다시 이 민주화 이행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리그레션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가 있었고 88년부터 해서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걸 이제 한번 바꿔보겠다고 시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국면이 올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뭔가 이런 거를 기대하시거나 혹은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쟁점일 것 같은데 기각이 돼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의 정치적인 분위기라는 거 기각이 돼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기각이 말이 되냐? 저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보다 민중 항쟁이 잘 조직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런 아이디어가 들고요. 다만 근데 이제 다른 의미의 계몽이라고 한다면은 활동가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어쨌든 노조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수배 경험이 없거든요. 제 세대나 제 밑에 세대의 활동가들은 보면은 근데 이제 선배 활동가들을 보니까 일단 ATM 가서 돈부터 뽑더라 이런 거 처음 배워본 거죠. 그죠? 문서는 뭘 파쇄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일종의 이제 준비태세 훈련 같은 걸 한번 잘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가는 국가의 길을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리바이어던으로서의 이 포스트 권위주의 국가가 생각보다 그런 관성이 얘네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아는 거는 저는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헌재에서 인용이 되고 새로운 국면이 왔을 때 상황은 그 대선 이후의 일정은 만만치 않을 거다. 민주당에게 있어서도. 다만 그 상황에서 진보가 끌고 갈 거냐 끌려갈 거냐 이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기 싫어서 앞에 얘기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벌써 1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 다 죽였잖아요. 좌파로 심지어 의심되는 사람들조차. 그래서 이 국가 형성 과정에서 좌파가 제거돼 있었고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화행과 노동당 대투쟁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게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서는 계급적 산별을 만들자. 근데 일종의 한국의 사회주의 전략 혹은 사민주의 정치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현장 기반이 크게 강하지 않았고요. 다른 하나는 대중적인 어떤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전히 지역주의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진보적 시민사회를 잇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이제 우리가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견인해야 된다.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게 좌파 포퓰리즘의 거점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서 또 기능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율적인 계급 정당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어디서 가능할 거냐? 진보적 시민사회일 거냐? 아니면 포퓰리즘적인 모먼을 기다려야 되냐? 새로운 버스가 오기를? 아니면은 어쨌든 그래도 정당이란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열려있는 질문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왜 정당이 중요하냐 이 말씀만 드리면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비교 연구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미국의 뉴딜 국면이 그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가가 훨씬 더 노조에 반응적이었기 때문에 노조를 계속적으로 포섭하려고 했고 이게 55년에 이제 AFL-CIO가 합쳐지고 이른바 이제 미국 노동운동이 체제내화되는 게 있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미국 노동운동이 90년대나 2000년대 신노동 그래서 새로운 조직화 전략을 하지만 결국은 이때 어쨌든 이제 그 구조적인 불리함 혹은 이 시기에 결국은 이제 노조가 이제 플러러리스트가 된 거죠. 이익 집단의 하나로서 규정이 됨으로써 결국은 독자적인 계급 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한국도 그렇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네, 현장의 기반이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계속 현장에 내려가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 관련 시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미국의 노동운동을 반면교사 삼자면 결국은 풀뿌리 조직화가 안 되게 되면 이 계급의 기반으로 조직화가 안 되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이. 그리고 그게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지연이 되면서 선고가 지연이 되면서 확실히 제가 이 조직노동 상층과 명망가 활동가들의 스텝이 살짝 꼬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다소 제 개인적인 평가를 드리면 꼴 보기 싫었는데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스텝이 꼬였죠. 그러니까 모두의 지금 스텝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기대했던 어떤 정치 일정에 비해서는 달라졌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문제는 갈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또 2017년에 버전 2로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랬을 때 이 반격을 노리는 구급파는 지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지연이 되면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면 더 힘을 얻겠죠. 기세 등등 해시고. 근데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막스와 E.P. 텀슨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급 투쟁의 경험이 계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우를 만드는 건 저는 극우들이 했던 투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이들의 어쨌든 이 거리에서의 정치의 경험이 사실은 앞으로 다른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상승하는 힘으로써 사회의 조직을 하고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접합, 아티큘레이션을 달성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좀 그들도 좀 메시지의 그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세죠. 근데 과연 한국의 그러한 그 중산층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논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한 혐오인데 이걸 좀 더 반세계화의 적인 메시지로서 마치 재분배 정치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걸 성공했거든요. 트럼프는 미국 노동계급의 옹호자로서 연설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런 메시지 조정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는 좀 인재 시작인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적 파시즘 예를 들면은 우파 좌파 국가 다 힘이 약한 거죠. 국가가 지금 전쟁하겠어요? 못하죠. 네, 국가는 전쟁을 동원할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좌파는 좌파대로 노동계급이나 뭐 예를 들면 대중을 동원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그나마 좀 특이하게 한국 사회의 과거와 비교했을 때 동원력이 커진 게 우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전적인 파시즘을 우려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현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진 않다. 이 교착 상태가. 다만 오늘의 결론인데요. 제가 이런 걸 잘 못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디 제가 틀렸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제 일단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가 그 지금 7시 20분인데요. 한 1시간 조금 넘게 아주 많은 내용을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만 쉬고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발제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렇게 굉장히 이 폭이 넓은 세계 정치, 세계 경제 그리고 사회 현상도 그러하고
이제 그거를 최근에 이제 미국, 한국 또 비교해가면서 이제 또 역사적인 경제적인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 조망을 새로 해보는 뭐 이런 느낌은 이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각 시기 포인트를 한 번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갈 건가 고민은 이제 어쨌든 저 뭡니까 이탈리아 그 그람시 얘기대로 이제 옛날 건 깨졌는데 앞으로 새 그림은 잘 안 보이고 이 표현은 사실은 오늘 처음이 아니고 뭐 그전에도 뭐 발제에도 있었던 것 같고 고민이 이제 거의 뭐 주제가 그렇게 잡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고민은 이제 거의 비슷한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 우리 전체 이제 숙제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토론하는데도 좀 지난번 토론하고 다 엮어서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발제를 이렇게 열, 열강을 해주시는데 질문 일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뭐 문제 제기도 좋고 뭐 하실 말씀 일단 없으시면 제가 그래도 예. 자, 여기 오늘 이제 여기 직접 와 계신 분 중에 다음에 발제 보자. 조민수 선생님. 조민수 선생님 다음에 이제 기후 관련해 갖고 발제를 해 주실 건데 예, 참여를 하셔서 일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옮겨져야 돼? 그냥 여기서. 예. 예, 선생님 너무 잘 들었고요, 선생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세계사적인 맥락과 한국의 어떤 공동점과 좀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포퓰리즘이라는 틀로 한국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 동학을 분석함에 있어서 대두된 계급이라는 쟁점인데요. 사실 이제 포퓰리즘 관련해서 그 피케티가 제시했던 뭐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대립이라든가 최근에 뭐 독일 총선에서도 이제 구동독 지역에서 AFD의 약진, 그다음에 사실 이건 영국 브렉시트 때도 이제 런던의 그 IT 금융 노동자들 때 그쪽 저기 뭐랄까 코스모폴리탄 쪽 때 나머지라는 구도가 미국에도 그대로 반복됐었고 그래서 이런 그 서구의 포퓰리즘 논의에서는 그게 극우 포퓰리즘이건 혹은 무패나 이런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제기했던 좌파 포퓰리즘이건 아까도 잘 짚어주신 그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노동계급의 불만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가령 윤석열이 이렇게 내질러 버렸던 계엄이라든가 아니면 집권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이제 일종의 부패 정책에 대한 응징 그게 이제 문재인이 집권할 때도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일종의 백승호 선생님이 차도 응징 뭐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검찰의 칼로 다시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을 교체해버리는 근데 그런 국면에서 이제 계급이라는 쟁점이 어디 있는가? 한국에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2부쯤에서 이제 성장이 이제 더 이상 고도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인식이 일종의 계급 정치적 차원에서 이 광장의 동학을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연결이 될까를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브렉시트나 이런 이른바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 리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죠. 유럽이 통합이 됐는데 유럽 차원에서 봤을 때에 예를 들면은 영국의 금융산업, 뭐 IT 산업의 종사자들, 고소득층이 있고 반면에 예를 들면은 산업 도시에 남겨져 있는 실업률이 되게 높은 구동독 지역에 아까 잘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지역에서 AFD에 대한 지지율이 되게 높게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많이들 지적하는 건데 그 지역들은 사실 이주민이 많지 않거든요. 난민도 별로 없고 왜냐면은 이게
그들도 사실은 대도시를 선호하니까 또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어쨌든 문화적인 논리를 동원해서 혹은 뭐 이제 반이민이나 이런 정서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편으로는 좀 상호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클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한국에 비슷한 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예를 들면 군산이 대표적인 도시일 수 있는데 이제 공장이 폐쇄가 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가 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예를 들면 저성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공간들이죠. 근데 여기서의 그럼 정치가 어떠할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 판단은 한국은 지역주의로 계속 투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이렇게 특별히 그게 그 구구에게 어떤 찬스가 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 현대자동차 그 노동자들이 다 그 민주노동당만 찍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도 늘 보면은 그 지역 예를 들면 북구 노동계급 지역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냥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선호가 있고 그거는 그들의 어떤 계급적 이해관계라 다른 문제라고 봤을 때 그래서 군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수도권 산업도시 예를 들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역주의 정치가 우리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런 국면에서는 또 마치 예, 그러니까 한국의 양당제 질서가 사실은 그동안에 구구에게 기회를 별로 안 줬던 건데 얘네가 이제 제도 정당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도 정당 안에 계속 어떻게 보면 포섭되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거와 비했을 때도 사실은 저는 지역구도 정치가 여전히 좀 강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성공했으면 이런 국면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선회가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혹은 극우로 가거나 근데 원래 별로 한국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한국의 포퓰리즘 정치에서 계급을 어떻게 볼 것인가 했을 때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 좌파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혹은 코스모폴리탄 어쨌든 중산층에 대한 반감이 있죠. 한국에서도. 예, 저는 그 분명히 있고 실제 그 뭐들 얘기하지만 더민주라고 불리는 중도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의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는 저는 분명히 한국의 어쨌든 중산층 혹은 상층에서 그러니까 문화적이거나 여러 이유로 야 그리고 내 친구들이 다 국힘 지지하는데 안 할 수 없는 자들을 빼면 사실은 점점 더 젊은 세대로 오게 될수록 그런 전문가층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향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노동계급의 어쨌든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들의 어쨌든 그 정치적인 접합이 이런 정치랑 잘 맞붙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이거 경제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논리가 저는 꼭 틀리지 않은 이유가 한국은 확실히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아예 되게 세게 그러니까 트럼피즘 같은 게 201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성공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 깨어있는 시민 무시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깨시민 무시해? 그러면서 이게 되게 한국에 오래 가는 이 87의 구도, 어떤 87 체제 혹은 그러니까 그거 역시 가능하게 했던 힘은 끌어올랐던 대중의 힘이잖아요. 그때 마치 비유를 들면 다리미가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림질을 잘 했죠. 근데 그때 다림질 하다 이렇게 줄 잘못 끈 데가 있는데 이걸 다시 피려면 다리미가 다시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식은 다리미를 이걸 다려봐야 이 주름은 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름 있는 옷을 우리가 입고 다녀야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지금의 어쨌든 이 정치적인 어떤 열망이라고 할까요? 그 힘이 당연히 87년보다 안 되고 혹은 예를 들면 2016년이 87년에 비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이나 16년과 24년을 비교할 때 예를 들면 적어도 진보적 시민사회는 그렇게 뜨겁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아직 다리미가 뜨겁지 않다. 약간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그 정치의 문법이랄까요? 혹은 어떤 이제 포퓰리즘 정치가 여전히 이 오래된 제도적인 질서에서 작동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우파의 찬스는 일단은 그 오래된 그 민정단계 정당의 일단은 거기를 잡으면은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믿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민주당에 가서 민주당을 견인하려는 어떤 과거의 좌파가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판단인 거잖아요. 여기를 일단 잡고 이걸 끌어내야 그나마 안정적인 어쨌든 정치 활동이 가능한 뭐 그게 돈이 됐든 조직이 됐든 지지가 됐든 이런 게 나올 텐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외의 대안들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근데 제가 16년, 17년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때는 야, 봐 한국은 아니라니까. 한국은 이 양당제 질서가 오히려 이걸 막아주고 있어. 지역주의 정치가 이것을 어쨌든 누르는 효과가 있어라고 했는데 확실히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또 이제 이거의 균열을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래 가고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였다니라고 이번에 우리는 맨날 이 지역주의 정치를 욕하기만 해왔는데 사실은 이런 장면들이 됐을 때는 오히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화와 그 개혁 관련해서 뭐 미국이나 이제 그 서유럽 그 노동자들이 이제 세계화에 대한 위치나 입장이 한국하고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규직 노동자들 같으면은 뭐 어쨌든 간에 뭐 세계화 이 속에서 뭐 나름의 이제 이런 뭐 이점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소득 그 상승률도 뭐 제일 높은 이런 이제 축들에 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제 그 서유럽 쪽이지 않은 이제 다른 국가들은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 정치를 펴 왔었던 건데 거꾸로 이제 뭐 트럼프나 뭐 지금 유럽의 이제 그 우파 정당들 같으면은 뭐 거기에 이제 피해를 보는 이제 이 반감을 갖고 있는 이 백인 이제 노동자들 층들을 거꾸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양자의 이 노동 계급들의 위치나 처지가 뭐 전혀 반대되는 그런 예, 맞습니다.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다른데 한국의 그 노동 계급 혹은 뭐 운동 뭐 이것과 좀 비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중국이나 그죠? 인도나 이렇게 좀 새롭게 성장한 나라면 예를 들면 인도가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그 모디나 BJP에 대한 지지가 있고 이제 이 BJP 쪽의 사이드에 이제 노동운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쪽 연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겉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힌두 민족주의 뭐 이제 힌두 민족주의 이런 건데 사실은 그 내부에서 일종의 그 복지와 재분배 정치를 잘 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를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해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퍼퓰리즘 정치를 하더라도 일종의 이런 발전의 정치나 재분배 정치의 등가물들,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을 계속 함으로써 이들에게 믿음을 줘야겠죠. 우리가 집권을 하면 마치 70년대 박정희 체제처럼 정치적인 어쨌든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이나 번영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겠죠. 일종의 이제 그런 의미의 시민권적 사회 계약의 그 글로벌 남반구 버전 비슷한 게 계속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21세기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 이게 예를 들면은 인도가 막 갑자기 막 이태리나 독일처럼 20세기에 패권을 되찾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의 어쨌든 포퓰리즘이 이제 다소간의 어쨌든 이 그 공세적인 측면을 띠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그 노동계급에게 어쨌든 약속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고 뭔가 번영 혹은 뭐 재분배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한국이 특이한 거는 제가 잘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를 해서 도대체 누구의 지지를 얻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확실한 거는 극우 쪽 혹은 뭐 이제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우파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의 어떤 합리성 여기서 재분배 정치를 어떻게 새로 할 것인가? 어떻게 중간층이나 어떤 계급적으로 볼 때 이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거지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는 적어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예를 들면 세계화에 반대를 하지만 사실 한미 FTA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장 수혜를 받은 거는 이런 자동차 산업의 정규직들이 있고 이들은 어쨌든 이 한국의 수출주의가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사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그걸 막지는 않겠죠. 굳이 막을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쟤네는 저게 자기들의 계급적이게 반하는 걸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별로 특히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신통치 않은 게 이게 너네는 지켜줄 게였지만 그런 거잖아요. 한국의 조직노동이 이게 너네는 해고 안 할 게였겠지만 이게 어떤 이제 공세적인 의미의 비전은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오늘날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대로 정리해 보면은 이 글로벌 북반구에서의 포퓰리즘은 이 컨텐딩 헤게모니 그 국가들에서 나왔던 독일이나 이태리의 파시즘과는 확실히 다르다.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얘를 조직해서 어쨌든 결국은 그때 당시에 해법은 이제 그 제국주의 열강이 되면서 우리도 식민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들과 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포퓰리즘의 진앙지 자체가 미국 혹은 뭐 이제 핵심부 국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들 사이 어쨌든 헤게모니 각축은 크지 않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중국 잘 모르겠습니다고 인도나 예를 들면 터키에서 에르도안이나 BJP의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일종의 이제 그 60, 70년대 개발 프로젝트의 좀 다른 측면으로들 좀 해석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세계가 싫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60, 70년대 어쨌든 이런 글로벌 남반구에서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가 이제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때가 왔다가 사실은 포퓰리즘의 이름으로 우파를 동원하면서 이제 이러한 발전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그런 발전 프로젝트를 한다 한들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 국면이 한 번에 쉽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인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어쨌든 강대국 간의 어쨌든 그 인터캐피탈리스트 라이벌리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가 저는 사실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세기 파시즘은 확실히 그거와 연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민을 전쟁으로 동원하는데 가장 강력한 그 이데올로기처럼 작동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전쟁도 아니고. 자, 또 다른 질문 하실 말씀. 사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그해보면 그 한참 진보정당 뭐 이렇게 하고 뭐 노동자개혁 정당 운동 이렇게 할 때 이 저 노동 쪽이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가는 데가 이제 30, 30, 30 울산, 창원 정도가 그런 정도였고 이제 그게 점차 무너지고 지난번 박근혜 탄핵 국면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이 집회에 얼굴을 못 들이댈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판이 뭐 포괄적으로 이제 그때는 노동이 총파업으로 해갖고 판을 짠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민진영 이런 개념에서 이제 밀고 갔으면 이번에는 뭐 말하자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이제 진보당이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위성정당 뭐 이런 정도까지 확 들어가 버리는 상태에서 시민 진영이 이제 확 빠져버린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성이 완전히 살아있는 체계가 지금 현재 광장 체계라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지형이 진짜 많이 바뀐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했던 계급 문제나 정당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들으면서 군데군데 좀 놓친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앞에서 이제 경제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내일 모레 이제 탄핵 결과가 발표되니까 우리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촛불 때하고 또 다르게 이번에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정체성들이 다양했어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때와 또 다르게 나는 뭐 어떤 연대다, 나는 어떠한 정체성이다, 이거를 스스로 밝히면서 또 연단에 올라서 이제 얘기들을 또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시민운동, 정계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나온 그 시민연대의 특성이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되게 교차적으로도 많이 연대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극우 성향의 대형교회와 또 이단 종교 공동체들, 구구단체들이 어떤 기층 조직화돼 갖고 이전과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아주 그 준동적인 그런 호전성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시민 운동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그 배타적 극단주의적인 시민사회를 좀 압도할 수 있는 좀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시민사회 단체 어떤 참여자들을 어떻게 확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활성화해 볼 수 있을지 요 한 가지 질문하고요. 이 국가 권력의 남용하고 국가 폭력을 사용하고 그 사용을 예방하고 좀 견제해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그 정치 리더들이 그 자체에 어떤 민주주의적인 소양,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그 역할들, 이거를 제대로 못한다면 또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파워 엘리트들의 개혁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이 질문도 같이 드려볼게요. 네, 두 가지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약간 오늘 엉뚱한 소리를 먼저 드릴 텐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이제 가족들, 뭐 이제 고모, 뭐 삼촌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가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는 관심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 같은 데는 관심이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한국에서 그러니까 진보적 시민사회 현주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그 가족사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시민들은 돈을 정당에 안 갖다 주고요. 시민운동 단체도 안 갖다 줘요. 그리고 보니까 절과 교회에 갖다 드리더라고요. 되게 많이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종의 이게 막스식으로 얘기하면 죽은 노동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큰 교회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시민사회 액티베이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확실히 오히려 지금 8, 90년대보다 우리가 어떤 이 조직화된 시민들의 어쨌든 연대적인 힘으로서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80년대 운동이 있고 나서 뭐 청년회도 만들고 그러니까 노조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조직화된 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갖는 문제가 두 번째 또 엉뚱한 소리인데요. 한국에서 토론이 필요 없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의사결정을 토론으로 하지 않거든요. 대장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학생운동, 사회운동도 그렇게 하셨던 것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에서 토론을 하지만 어떤 민주주의 절차보다는 근데 저는 그게 꼭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나 사회운동도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회과학 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한국은 힘 있는 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검사 되고 이래야지 힘 있는 자가 돼야지 무슨 토론으로 남을 설득해. 그런 민주적 공론장이 없는데 그리고 그런 공론장의 연습을 안 하죠. 종교단체에 돈을 갖다 주지만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거를 쭉 해서 거기서 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당에 가고 그런 대중적인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좀 엉뚱한 소리를 먼저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볼 때
사실은 그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는 많은 어떤 한국의 조직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조직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조직들 중에 상당수는 되게 비민주적인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노조나 정당이나 시민사회 조직들도 좀 자유롭지 못하고 이걸 이제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요즘 뭐 인기 있는 김누리 선생님처럼 이게 다 교육이 잘못돼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파시스트를 키워내고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저는 좀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대중을 잘 좀 수동적으로 얘기하면 대중을 잘 위로하지 못하거나 대중이 별로 그 어떤 이러한 조직화된 시민 민주주의에서 효과성을 누리지 못하고 그게 다 교회로 가는 거죠. 그 교회에 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카톨릭으로 치면 레지오 같은 거 해서 이렇게 교류도 하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아무튼 이런 어쨌든 시민성의 공간, 시민의 연대의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현실적인 영역 밖에 이렇게 이미 다 장악이 돼 있고 이번에 이제 구구 교회가 등장한 건 사실 교회 전체가 다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한국의 개신교회가. 근데 그중에 일부가 나와서 작정하고 하니까 이 어떤 조직적인 힘의 차이가 저는 드러난 거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뭐 배워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진지전의 기반이 생각보다 이렇게 튼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제일 두려운 거는 그러니까 노조운동에서 지금 그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싸우고 열심히 돈 내고 뭔가 아무튼 그래서 그 민주노조의 탄생과 함께 이 노조 조합원이 됐던 분들이 다 사라지고 있고 약한 고리가 보여지겠죠. 근데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진보적인 시민들이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그랬을 때 저는 그 세대가 나간다고 해서 그 밑에 세대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고 좀 뭐 두서없는 얘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쉬운 건 아니고 적어도 풀뿌리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풀뿌리 조직이나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어쨌든 결사의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그래서 뭐 그걸 우리도 교회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힘이 딸린다. 힘이 딸리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시민들의 교류의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 그 한국의 진보적 시민 사회가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사실 돈을 많이 안 낸다. 뭐 이런 생각들이 그냥 단상처럼 있고 이런 정치적 갈등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참 약했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시민운동 그 진보에서 했던 선배들의 그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하고 관계돼서 또 제가 고민되는 건 20, 30대 우리 사회 청년들 그러니까 근미래 차기 어떤 차차기 우리 사회 리더가 될 사람들 그들 사회의 분열상들이 또 굉장히 또 심각하고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들의 그 미래를 위한 연대는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그게 시민운동을 해왔던 선배 운동자들이 또 그러한 이들을 좀 끌어줄 수 있는 뭔가 어떤 교훈 내지 뭔가 성과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한국 사회의 그 시민운동의 전례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성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연대를 하되 뭔가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그 연대성을 갖고 있는 어떤 시민사회 역할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해서 같이 질문 드려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놓고 보면 그 전에 노동의 주도성이 이제 압도적이다가 이게 이제 점차 이 시민운동 아까 주체의 다양성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국면인데 예를 들면 미국의 뭐 DSA나 뭐 이런 것처럼 각 운동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이 힘을 가지고 또 이 정치적으로 이제 전환해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 이거를 한국에도 가능할지 그 그림하고 비교해 보면 어떠실지 뭐 저는 참 비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그린 뉴딜 이야기나 뭐 IRA가 통과되고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보적 시민사회나 노조가 관과 일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의 한국이 아니요 미국이 미국이 예, 그러니까 국가 조직이 우리보다 좀 더 유연하거나 어차피 걔네도 별로 이렇게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해볼만 하겠는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유연한데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사회에서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쨌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어쨌든 조직화로서의 생각이 강하고, 근데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은 너무나 중앙에 중심적이고 혹은 우리의 그 프로젝트 자체도 되게 중앙에서의 권력을 장악하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게 가능한 구조였고요. 음. 그러니까 한국의 예를 들면 학생운동이나 이른바 이제 그 엘리트 먹물들이 갖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살짝 틀어서 어쨌든 전개로 진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서 봤을 때 너무나 쉬운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단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좀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지역에 가면, 그리고 실제 서울에서도 수도권이라고 해도 각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책방을 하든 뭘 하든 이러한 이제 그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지역에 초점을 두고 조직하려는 시도들에 대해서 별로 없었고, 다만 이제 비수도권 지역을 갔을 때 도시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심지어 노동운동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다거나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 어떻게든 성장을 해서 만들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가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어떤 풀뿌리 조직화나 이런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국유원 그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미국의 이제 워커 센터라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 이런 이제 노동자 센터라면서 이제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 조직하는 그걸 하는 분 중에 이제 한국인 활동가 분이 계셨어요. 이게 학자기도 하고.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그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를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래서 워커 센터를 어떻게 만들어 봤더니 기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기부를 받아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한국에는 그런 거 기부하는 사람들이 잘 없나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어쨌든 돈 얘기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다른 얘기인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사회에서 제일 쳐주는 게 뭐냐면 교회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교회 건축을 하면은 그게 교회 게 아니에요. 교단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노조나 시민사회 운동을 했을 때 어떤 거점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두면은 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의료노조처럼 건물을 잘 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노조에 힘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는 앞으로도 갈 게 멀구나, 내지는 그 어쨌든 이 해방 공간에서 계급 투쟁이 한 번의 패배가 이게 되게 큰 거였구나, 한두 세기는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쨌든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그 시민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박원순 시정 때 보면 결국 그 주민 참여 조례를 활용해서 그 서울에서 여러 가지 풀뿌리 운동들이 제도화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관변 단체들을 지원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민 참여가 제도화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나 뭐 새마을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정희 시기에 어쨌든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이 동의 형성의 메커니즘이 있었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한국 사회 어쨌든 그 어떤 보수의 뿌리 깊은 저변성을 만들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러면은 또 완전히 또 저는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자꾸 드는 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뭐 20, 30대 이제 전에 다른 장소에서 할 때 이제 왜 20, 30대가 보수적일까, 또 특히 남성들은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20, 30대들은 특히 20대들 같은 경우는 2010년대에 학교에서 민주인권 시민교육 이런 걸 받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그
제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 두드려 맞고 학교는 그냥 교련을 열심히 배우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세대들은 뭔가 그거에 반감으로 예를 들면은 뭐 민주주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거꾸로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운 세대들은 예, 다른 식으로 정치적인 선회를 하기도 되는 거잖아요. 20대 이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있으면 좋고 그런 걸 좀 더 세련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앞에 되게 강동진 선생님 그거는 아까 네,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아까 했던 교차적인 동원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인종, 계급, 뭐 젠더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흑인 노동자를 조직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930년대 미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의 분출을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의 예행 연습으로 설명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흑백 노동자의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노조 간부의 CIO 계열 노조에서 일부러 이제 흑인 활동가를 세운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이전까지 상황은 20년대까지 상황은 예를 들면 포드의 공장을 치면은 흑인 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본가들은. 근데 이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흑인 커뮤니티에 교회 지도자들을 포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이너리티 워커를 데려와서 일부러 어쨌든 작업장 안에 이런 인종적인 갈등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해도 백인 노동자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으면 흑인 노동자들을 스트라이크 브레이커처럼 써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겪고 나니까 30년대 노동운동에서는 사실은 60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이제 어떤 인종적인 연대, 인종 통합적 노동운동의 구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저변에 쭉 있었던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뭐 많이 지났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으시면 받고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까? 가끔 한 번씩 나오시면 뒤풀이 하면서 못한 얘기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할까요? 뭐, 네. 예. 그러면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시즘 얘기를 하면서 전쟁 얘기로 끝났었는데 이제 그 말씀 덧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쟁이 있고 나서 사실은 이제 노동운동이 분출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황금기에 노동과 자본의 타협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식민지의 인민들이 야 우리 전쟁 참여했는데 독립시켜줘 처럼 사실은 글로벌 북반구에 있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계급은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가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권 노동권의 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나오고 21세기에 처음 얘기됐을 때 왜 노동권이 쇠퇴되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사회운동을 전공한 이제 좌파가 아닌데 그분들의 중요한 해석이 뭐냐면은 인제 전쟁에 인민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90년대, 2000년대 그런 테러와의 전쟁 이러면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용병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노동계급의 힘을 시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을까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뒤집어서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도 이러한 어떤 교착 상태나 헤게모니의 교체에 있어서 사실 전쟁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길어질 거냐고 보냐면은 그렇게 된 거고, 다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 제도화된 시민권이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떻게 굴러가는 상황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한번 제도화된 것을 이렇게 뒤엎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사실은 이 교착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쟁 해결책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법은 아마 정치적으로는 앞으로는 불가능한 해법일 거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있고 나서는 사실은 20세기 중반의 어떤 노동운동과 전쟁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노동계급의 교섭력을 되게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어떤 계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자, 이때까지는 이 수요일 날 해왔는데요. 수요일 날이 이 통상 노동 현장도 그렇고 일찍 끝나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고 뭐 이래서 이 통상본부 이 수요일 날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겹쳤어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러다 목요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4월 10일 날 의료 재난 시대의 공공의료 윤석열이 없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없는 시절에 공공의료는 어떻게 갈 건지까지 한번 지난번에 우리 정영준 선생님께서 와서 발제를 한번 해주셨는데 윤석열이 의료 정책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후 전망까지를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도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